피곤하세요? 그럼 간 때문이야. 아, 이 광고 문구 정말 익숙하죠? 네, 정말 많이들 아시죠?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읽어보니까요. 이 문구가 얼마나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는지 알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피로의 원인이 진짜 간 때문인 경우는 생각보다 되게 드물다고요. 그렇죠. 간이 아주 심각하게 손상되면 당연히 피곤함을 느끼는데 그 역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아, 자료에서도 그 점을 명확히 짚어주는데요. 뭐랄까 두통이 있다고 해서 모두 뇌종양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광고 문구가 아니라 보내주신 과학적 자료들을 토대로 간의 진짜 역할이 뭔지, 또 무엇이 이 조용한 일꾼을 병들게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간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짚어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단순히 해독이라는 한 단어에 가려져 있던 간의 놀라운 세계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우선 간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몸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에 있잖아요. 네, 가장 큰 장기죠. 그런데 이 간의 무게 때문에 오른쪽 콩팥이 왼쪽보다 살짝 아래로 내려와 있다는 사실, 저는 이거 보고 정말 신기했어요. 아, 네, 해부학적으로 그렇죠. 위치도 흥미롭지만 진짜 놀라운 건 간이 하는 일이에요. 하는 일이요? 네, 대부분 간 하면 해독부터 딱 떠올리시는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해독은 간이 하는 500가지가 넘는 일 중 일부에 불과해요. 500가지요? 와. 간의 핵심 정체성은 우리 몸의 거대한 화학 공장이자 중앙 통제실이라고 보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화학 공장이자 중앙 통제실이라. 아,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을 몸이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꾸고 분배하는, 즉 대사를 총괄한다 이런 의미군요. 바로 그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대 영양소를 모두 처리하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간이거든요. 아, 전부 다요? 네. 예를 들어서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간은 이걸 포도당으로 바꿔서 당장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요. 남는 건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창고에 저장해둬요. 아, 일종의 비상식량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다 식사를 걸러서 혈당이 뚝 떨어지면 창고에서 글리코겐을 다시 꺼내서 포도당으로 바꿔주죠. 그래서 뇌나 근육에 보내주는 거예요. 정말 스마트한 시스템 아닌가요? 혈당 조절까지 간이 하고 있었다니. 정말이네요. 그럼 단백질 대사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겠죠? 자료에 보니까 피를 먹게 하는 역할도 한다던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상처 났을 때 피가 멈는 건 혈액 속에 있는 응고인자 덕분인데 이 필수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 바로 간입니다. 아, 그렇군요. 혈우병이 바로 이 응고인자를 만드는데 문제가 생기는 병이라고 하니까 간이 얼마나 생명 유지에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와, 그럼 지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쓸개를 절제한 분들이 기름진 음식을 힘들어한다는 내용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게 바로 간의 지방 대사 능력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간은 지방 소화야 필수적인 담즙을 하루에 무려 1리터 가까이 만들어내요. 1리터나요? 네, 이 담즙이 쓸개에 저장되어 있다가 삼겹살처럼 기름진 음식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쫙 뿌려져서 지방을 분해하는 거죠. 하하, 그러니까 쓸개를 절제하면 담즙을 모아둘 창고가 없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기름진 음식이 들어와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갑자기 명절에 기름진 전 먹고 속 더부룩해 하시던 어른들 모습이 확 이해가 되네요. 맞아요. 이렇게 에너지도 만들고 필수 단백질도 합성하고 지방 소화도 돕고 이 모든 복잡한 대사 과정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아는 해독 작용이 시작돼요. 아, 그새서요. 네. 술이나 약물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독성 물질 그리고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암모니아 같은 내부 독소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간을 단순한 해독기관이 아니라 대사 공장으로 이해해야 왜 간이 나빠지면 온몸이 무너지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토록 중요한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을 위협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간은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처럼 웬만큼 망가지기 전에는 신호를 안 보낸다고 해서 더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주된 공격수로 바이러스, 술, 그리고 약물을 지목하고 있네요. 네, 특히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이게 만성 간염으로 이어져서 간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간경변이나 간암의 가장 큰 원인이 돼요. 아,
무섭네요. 그런데 여기서 보내주신 자료 중에 정말 드라마틱한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19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간경변과 간암이 전체 사망 원인 4, 5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전국적인 비형 간염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순위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는 거예요. 우와, 그건 정말 놀라운데요. 백신 하나가 거의 뭐 한 세대의 운명을 바꾼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질병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다른 외부 공격수인 술과 약물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맞습니다. 특히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섬뜩했던 부분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각종 영양제나 아, 건강기능식품들.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간에 업무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도 이거 보고 정말 멈칫했어요. 그렇죠. 몸에 좋으려고 먹는 건데 간을 힘들게 할 수 있다니 완전히 역설적이잖아요. 네, 간 입장에서는 그게 비타민이든 홍삼이든 처방약이든 일단 몸에 들어온 외부 물질은 전부 처리해야 할 업무로 인식을 해요. 아, 각각의 성분은 안전한 용량이라도 서너 가지를 한꺼번에 먹으면 간은 그걸 전부 대사시키느라 과부하에 걸리는 거죠. 뭐랄까,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결제 서류를 올리면 사장님이 지치는 것과 같아요. 하하,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딱이네요.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순 없죠. 외부 공격수들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요즘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는 건 내부의 적이라고 하더군요. 술도 안 마시고 심지어 마른 사람에게도 생기는 지방간 말이에요. 맞아요.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인데 이게 정말 현대인의 생활습관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알코올성. 네, 자료에서 지목하는 핵심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과당. 인슐린 저항성.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나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우리 몸이 인슐린이라는 혈당 조절 호르몬에 둔감해지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 에너지로 쓰여야 할 포도당이 근육세포로 못 들어가고 결국 남은 포도당이 지방으로 바뀌어서 가장 먼저 간에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럼 과당은 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자료에 나온 비유가 아주 인상적인데 감자 같은 음식에 든 포도당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쓸 수 있는 보통 예금 같은 거예요. 보통 예금이요? 네. 반면에 음료수나 과자에 든 액상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특별 상품 같은 거죠. 특별 상품이라니? 이 과당은 다른 세포에서는 에너지로 쓸 수가 없어요. 간으로 직행해서 거의 대부분 지방으로 전환될 꼴입니다. 와, 무지방이라고 쓰인 음료수를 마시면서 안심했는데 실제로는 간의 지방을 만드는 재료를 직접 배달해주고 있었던 셈이네요.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그렇죠. 이렇게 간의 지방이 계속 쌓이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이걸 이물질로 인식해서 공격하기 시작해요. 아, 이때부터 염증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지방 간염입니다. 지방 간염. 네. 이 염증과 회복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마치 피부에 상처가 아물면서 흉터가 생기듯 간 조직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는 섬유화가 진행돼요. 한번 섬유화가 진행되면 이전의 부드러운 간으로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듣기만 해도 무섭네요. 그래서 이제 간에 대한 궁금증을 정말 많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봤습니다. 가장 많았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인데 그럼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또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예요. 그런가요? 네, 우리가 흔히 보는 간 수치 GOT나 GPT는 간세포가 파괴될 때 혈액으로 흘러나오는 효소의 양을 재는 거거든요. 즉, 염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죠. 아, 파괴될 때 나오는 거군요. 초기이거나 면역력이 약해서 염증 반응이 더딘 분들은 간에 지방이 잔뜩 끼어 있어도 간세포 파괴가 심하지 않아서 수치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간 수치는 불이 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경보기인데 아직 불이 활활 타오르지 않으면 경보기가 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비유가 아주 정확하시네요. 그래서 간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평소 복부 비만이 있거나 당뇨 같은 대사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초음파 검사로 간의 모양을 직접 확인해서 지방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이상하게 삼겹살만 먹으면 설사를 해요. 이건 장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장 문제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배후에는 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이요? 네. 아까 간이 지방 소화를 돕는 담즙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네. 간 기능이 떨어져서 담즙 분비가 원활하지 않으면 삼겹살처럼 고지방 음식이 들어왔을 때 지방이 소화되지 않은 채로 장으로 내려가요. 그럼 장이 이걸 빨리 내보내려고 설사를 유발하는 거죠. 아,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간과 장은 혈관으로 연결돼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운명 공동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운명 공동체라 흥미롭네요. 아, 간의 재생 능력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가 아, 네네.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혀도 매일 밤 다시 자라났다는 그 이야기요? 맞아요. 그게 그냥 신화가 아니라 실제 간의 특성을 반영한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간은 혈적으로 한 70% 정도를 절제해도 몇 달 안에 원래 크기와 기능으로 회복될 만큼 재생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70%나요? 네. 살아있는 사람 일부를 떼어 이식하는 생체 간 이식이 가능한 것도 바로 이 덕분이죠. 와, 하지만 이 놀라운 능력을 과신하면 절대 안 돼요. 아, 앞서 말씀드린 섬유화가 한번 진행되면 마치 담배 연기에 한번 손상된 폐시포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간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재생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질문이 남았네요. 간에 좋은 약이나 영양제는 없나요? 시중에 정말 간 건강을 내세운 제품들이 많잖아요. 자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건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보내주신 자료들 모두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아쉽게도 특정 영양제나 약이 지방간을 없애거나 섬유화를 막는다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약국에서 사는 간 기능 개선제들이 일시적으로 간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건 증상을 잠시 완화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라는 거죠. 간에 낀 지방을 빼주거나 딱딱해진 조직을 되돌리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오히려 여러 종류를 먹는 게 간에 부담만 줄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결국 답은 비싼 약이 아니라 평범한 생활 습관에 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세 가지 핵심 습관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바로 적정 체중 유지였어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특히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내장 지방이 지방간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거든요. 아, 연구에 따르면 자기 체중의 5에서 10%만 감량해도 지방간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 해요. 5%만 빼도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굶는 급격한 다이어트는 절대 금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이어트는 근육과 수분만 빠져서 오히려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으로 서서히 지속 가능하게 감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금주와 절주 그리고 가공식품 줄이기. 이건 앞서 이야기했던 간의 업무량을 줄여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가장 정확한 비유입니다. 알코올과 가공식품 속 각종 첨가물은 간이 직접 처리해야 할 서류 덤이에요. 이 서류를 줄여주는 게 간을 쉬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럼 술을 꼭 마셔야 하는 상황이라면요. 자료에서 알코올 휴일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한번 술을 마셨다면 최소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는 간이 회복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 휴일. 네, 매일 연달아 마시는 습관이 간에는 가장 치명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습관은 약물 오남용 금지네요. 네, 처방받은 약은 반드시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켜야 하고요.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말만 믿고 임의로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여러 개 섞어 먹는 습관은 버려야 해요. 내 간이 지금 이 모든 걸 처리하느라 얼마나 힘들어할까? 한 번쯤은 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정리해보니 간은 단순히 술 해독이나 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총괄하는 조용하고 묵묵한 총사령관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총사령관을 지키는 방법은 신비의 명약이 아니라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불필요한 것들을 멀리하는 어쩌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 습관 그 자체였고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이 조용한 파트너, 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을 남겨드리고 싶은데요. 자료를 보니 간은 에너지 대사뿐만 아니라 쓰고 남은 호르몬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도 한다고 해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기능 중 하나죠. 그렇다면
혹시 잘 해결되지 않는 만성적인 호르몬 불균형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이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간의 과부하에서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